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청와대가 무례하고 몰상식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도 어제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원로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실망감을 드러냈고 우리 국민이 받을 충격에 대한 우려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정세현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은 문 대통령이 특사 파견 제의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심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될 걸 우려한 유럽연합을 북한이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외무성 유럽 담당 부상 담화를 통해 한마디를 하려면 남측 정부를 타일러야 할 것이라면서 유럽연합의 대북 정책을 시급히 바꾸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 관련 행정명령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이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표현도 다시 썼습니다. 연례적인 조치이기는 하지만 지난해보다 나을 바른 대북 제재 연장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해야 한다는 대북 강경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밤사이 코로나19 환자가 더 나와 이틀 만에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또 나왔는데 경기도 의왕에 있는 롯데제과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60대 직원으로 정확한 접촉자를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상인 그룹의 불법 대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준원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친인척이 운용한 펀드와 관련된 회사에 특혜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진행됩니다. 중국과 인도 간의 군사 충돌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국경지대에서 두 나라 군인들이 흉기 공격을 벌여 수십 명이 숨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 나라 외교장관은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정부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잇따라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20주년 연설을 맹비난한 것에 대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리 분별을 못하는 언행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방부의 입장은 북한의 군사 행동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겁니다. 아직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철면피한 가문리서를 듣자니 역스럽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내놓은 담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6.15 20주년 기념사에 대해 뻔뻔한 궤변이라고 평가한 뒤 대통령의 정신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막말까지 쏟아낸 겁니다. 청와대도 이번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북측이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 이러한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표매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입니다. 청와대는 또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공개 특사 제안을 공개한 데 대해 비상식적이라며 예의를 갖추라고도 했습니다. 이 발표에 앞서 청와대는 화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조율된 강경한 입장은 속속 발표됐습니다. 국방부와 통일부가 10분 간격으로 입장을 낸 겁니다.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이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이런 정부 발표의 배경엔 문 대통령의 생각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북한 전문가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의견을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좌절감도 느낀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원색적인 비난 담화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 외교안보 원로들 가운데 한 참석자는 대통령이 김 부부장의 담화에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았다며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실망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정세현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은 특사 파견에 대한 비공개 제안을 공개한 것이 좀 심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 언론들을 초청해 가진 어제 청와대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이 너무 지금 험한 단어를 쓴다. 특사 파견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비공개로 제안을 했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까버리는 법이 어디 있냐. 좀 심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했죠. 특히 문 대통령이 거친 용어가 담긴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실망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통과 필요성을, 정세현 수석 부의장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참모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은 부지런히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국무위원들은 행동을 않더라. 도대체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통령 밑에 참모들은 생각만 하느냐 말이야. 문재인 대통령은 주로 참석자들의 조언을 들으면서도 대화를 통해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지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북미와 대화로 난국을 극복해야 된다는 의지를 각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 때마다 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영상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4층 높이의 남북 연락사무소가 무너져 내렸고 그 충격으로 바로 옆에 있는 15층짜리 종합지원센터 건물 유리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북한은 우리 측에 책임을 돌리면서 무능한 남측 당국자들에 의해 연락사무소가 쓸모없는 집으로 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북남관계 총파산의 불길한 전주곡.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완전 파괴됐습니다. 요란한 폭발음과 함께 4층 높이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무너져 내립니다. 마치 불이 난 것처럼 회색 연기가 솟구쳐 오르고 흰색 연기도 뿜어져 나옵니다. 산산조각이 난 건물 파편이 종잇장처럼 주변에 흩날립니다. 폭파 장면을 촬영하던 카메라도 충격파에 흔들립니다. 이어서 또 다른 폭발음이 들리고 충격으로 바로 옆 15층짜리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 유리 외장재도 우수수 떨어져 내립니다. 종합지원센터 일부 글자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누군가 분주하게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듯한 소리도 들립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약 35초 분량. 앞서 오전에는 폭파 장면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측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무능한 남조선 당국자들에 의하여 오늘날 쓸모없는 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측 태도에 따라 행동의 강도와 결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 폭파를 적어도 실행 이틀 전인 지난 14일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틀 전부터 연락사무소 건물 1, 2층에서 작은 불꽃이 관측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미리 철근을 절단하는 등 폭파를 위한 사전 작업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한 대북 민간 교류단체 역시 지난 14일 이메일을 통해 연락사무소 폭파가 임박했다는 북한의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이처럼 남북 관계가 악화되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겁니다. 김 장관은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자신의 책무라며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예고 없이 기자실을 찾은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하루 만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저에게 주어진 책무가 아닐까.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도 했습니다. 학자 시절 대표적인 햇볕론자로 통했던 김 장관은 지난해 2월 북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2달 뒤 취임했습니다. 북미 관계가 멈춰선 상황에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보라는 사명을 안고 출발했지만 현실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북한 개별 관광 등 독자적인 남북 협력도 추진해보려 했지만 북한이 호응해주지 않으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 최근 대북전단 살포 등도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청와대 일각에서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다만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청와대와 국정원이 쥐고 있고 안보실과 외교부가 한미동맹을 우선하는 상황에선 김 장관에게 운신의 폭이 좁았다는 동정론도 나옵니다. 결국 재임 중 남북 장관급 회담 한번 해보지 못하고 1년 2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그동안 북한과의 주요 대화 창구는 통일부가 아니라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었죠. 이 때문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제 역할을 다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의 대북 라인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안보실장을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을 대북 특사로 보내겠다고 제의했지만 김여정 제1부부장이 불허했다고 밝힌 겁니다. 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이들을 특사로 보내겠다는 제안을 불순한 제의라고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내내 북한과 대화 창구 구실을 해온 대북 라인의 얼굴들입니다. 2018년에는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252분 동안 면담한 끝에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두 사람의 이름까지 직접 언급한 건 단순한 특사 파견 거부를 넘어 현재 대북 라인에 대한 불만의 표시란 분석이 여권에서도 나옵니다. 남북 관계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서훈 정의용으로 대표되는 현재 대북 라인을 재정비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남북 관계가 실무 협상으로 풀 수준이 전혀 아닌데 두 사람이 자신들이 특사로 가서 풀어보겠다며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오히려 북한의 화를 키우고 대통령을 곤란하게 했다는 지적입니다. 대북 사정에 밝은 한 여당 의원도 현재 남북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상황으로 진단하면서 대북 라인을 그대로 안고 간다는 건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도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 악화 얘기가 계속 나왔음에도 대북 라인이 대통령에게 희망 섞인 보고를 한 건 아닌지 알아봐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세계 각국이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죠. 특히 유럽연합은 북한의 폭파 행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어떠한 추가 도발도 피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북한의 담화가 밤사이에 나왔는데 외무성 유럽 담당 부상은 잠꼬대 같은 소리 등 거친 표현을 쓰면서 유럽연합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갈등의 책임을 우리 정부 쪽으로 돌렸습니다.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U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를 비판한 지 단 하루 만에 북한이 EU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놨습니다. 북한 외무성 김성경 유럽 담당 부상은 우리를 걸고 들 일감만 생기면 놓치지 않고 악청을 돋궈대고 있는 EU의 행태에 분격하기보단 안쓰러운 생각만 든다고 비난했습니다. 담화에는 장꼬대 같은 소리라거나 횡설수설하며 주제넘게 놀아댔다 등 북한 특유의 거친 표현도 담겼습니다. 이번 남북 갈등의 책임을 우리 정부 쪽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김 부상은 이 마당에서 한마디 하고 싶다면 전체 인민을 우롱한 이들을 엄중 처벌하라고 남조선 당국을 타일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부상은 EU의 대조선 정책을 시급히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는 유럽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며 대북 유화 정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EU 대외관계청은 북한의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추가 도발과 해로운 조치는 피해야 한다며 북한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남 위협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이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표현도 다시 썼습니다. 연례적인 조치이기는 하지만 지난해보다 나을 바른 대북 제재 연장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해야 한다는 대북 강경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대북 제재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연장 소식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와 관련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거듭 규정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2008년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발동된 행정명령은 모두 6건으로 그동안 해마다 6월 하순에 1년씩 연장돼 왔습니다. 네, 대북 제재를 연장하는 것이 연례적인 조치이기는 하지만 현재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고려하면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네,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규정한 표현도 연장될 때마다 그대로 사용된 것입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6월 21일에 연장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올해는 나흘 앞당겨진 것입니다. 북한의 대남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 상황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싱크탱크 세미나에서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에서 자신이 현직에 있다면 군사적 수단으로 대북 압박을 높이는 방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F-35 전투기와 항공모함, 핵 잠수함 등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의 전개에 북한을 동요시키고 선을 넘었다고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허버트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또 다른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 세미나에서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군사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했습니다. 전직 고위 관계자들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강경론이 잇따라 나온 점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역할론에 특히 주목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보도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워싱턴 포스트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급부상한 배경을 분석하면서 김 부부장이 사실상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을 대행하는 고위직으로 공식 승격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매체가 의도적으로 김 부부장을 부각했고 김 위원장의 동생이라는 이미지를 독자적인 정책 이반자로 변모시켰다는 전문가 분석도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뉴스위크 등도 김 부부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고 오빠를 대신할 잠재적 후보가 되고 있다며 그 역할론에 주목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연관짓는 언급도 다시 나왔죠. 네, 워싱턴 포스트는 김 부부장의 부상은 북한 지도자의 건강이 최상의 상태가 아니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킨 깜짝 놀랄만한 변화라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향후 권력 승계까지 내다본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다만 건강 이상설에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가 대전에서 밤사이에 더 늘었습니다. 이틀 사이에 모두 15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물류센터에서의 코로나 감염도 또 확인이 됐는데요. 경기도 의왕에 있는 롯데제과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60대 남성으로 어제 오전 근무했을 때 접촉한 사람들을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대전에서 어젯밤 10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틀 만에 대전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15명 증가한 겁니다. 지역 감염의 연결고리는 대전 49번 확진자 A씨로 다단계 업체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전시에서 또한 방문 판매와 관련해서 감염 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검사는 진행 중입니다.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은 A씨의 다단계 업체 지인을 통해 감염됐습니다. 충남 계룡에서 확진된 60대 부부는 역학조사 결과 어제 확진된 50대 남성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와 관련된 3차 감염입니다. 대전을 중심으로 이틀 동안 확진 판정을 받은 15명 중 14명이 이 같은 방식으로 A씨와 관련돼 있습니다. 충남 홍성에서도 A씨와 접촉한 60대 여성이 감염됐습니다. 대전시는 다단계 업체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물류센터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의왕 롯데제과 물류센터에서 6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직원 54명은 전원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네,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중국 베이징 상황. 다시 환자가 나오고 일주일도 안 돼서 14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이번 감염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지목이 된 게 수입 연어인데요. 그래서 전 세계 양식 또 수출 업체들이 지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불안감에 먹겠다는 사람들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수산물 시장입니다. 입구부터 안까지 횡합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수산물을 찾는 손님이 부쩍 줄은 겁니다. 여기에 지난주부터 나온 중국 베이징 소식은 상인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연어로 전파될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TV에서 연어 코로나 그런 사건을 해가지고 조금 손님이 떨어지고 연어를 좀 꺼려하는 손님들이 많아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먹어요. 거의 안 먹는다고 봐야죠. 그런 기사가 나왔으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피하는 게 좋죠. 다른 시장도 비슷합니다. 상점마다 연어를 진열도 하지 않습니다. 연어뿐만 아니라 다른 아무 상관없는 다른 어종들까지도 같이 피해를 보는 입장이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연어 주요 수출국인 노르웨이 정부도 나섰습니다. 노르웨이 식품안전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산물 안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진짜 연어가 바이러스를 전파하는지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음식 통해서 전파된다는 얘기는 없고요.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는 없고 그런 보고는 없고요.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 어떤 바이러스든 묻을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끓이면 없어지죠. 만약에 이제 연어에 묻어 있었는데 그거를 요리를 해서 끓였다고 하면은 그건 없어지니까요. 이런 설명에 중국에서 시작한 연어 공포가 얼마나 가라앉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코로나로부터 지키겠다고 터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관저와 크렘린궁을 가려면 소독약이 뿌려지는 이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차례로 터널을 지나고 천장과 벽에서 미세한 물방울 형태의 소독약이 뿌려집니다.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이 터널이 푸틴 대통령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한 살균 터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년째 푸틴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고 있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현지 시간 17일 언론 보도를 확인하면서 관저뿐만 아니라 크렘린궁에도 2개의 살균 터널이 설치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Связано это с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ой. Они были установлены, собственно, в самый разгар эпидемии. И, конечно, там, где это касается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еры предосторожности вполне оправданы и объяснимы.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7일 기준 55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 3번째 수준으로 많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대규모 진단검사 탓으로 돌립니다. 지금까지 공식 발표된 러시아의 코로나19 사망자는 7,400여 명, 일각에서는 사망자 수가 축소됐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전 세계 주요 항공사들은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내식을 먹을 때를 빼면 비행기에서 내내 마스크를 쓰도록 했고 주류를 제공하거나 면세품을 파는 것도 없애고 있습니다. 이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비행기 안 풍경도 일찌감치 달라졌습니다. 승객들은 마스크를 쓴 채 탑승하고 기내에서도 거리 두기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기내 규정을 더욱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승객들은 식사 시간 외에는 비행 시간 내내 마스크를 벗지 못합니다. 승무원들의 대면 서비스를 줄이기 위해 주류 제공이나 면세품 판매도 중단하는 추세입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 차원에서 권고문도 나왔습니다. 승객과 승객 사이의 좌석을 비워 서로 간 거리를 확보하고 외부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잡지나 신문 등을 갖고 탑승하는 것을 금지하며 기내 면세품 판매를 중단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내 항공사들도 탑승 시 모든 승객의 체온을 재고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JTBC 이영희입니다.
중국과 인도 군인들이 국경지대에서 충돌하면서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은 인도군이 먼저 국경을 넘었다는 입장이고 인도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지금의 국경 상태를 바꾸려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외교장관은 이번 일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긴장이 완화되길 바란다면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인도 국기가 덮인 관을 군인들이 운반합니다. 유가족이 관 위에 화환을 올립니다. 인도 군인의 다른 유가족을 오열합니다. 군인의 아버지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देश के लिए बेटा ने शहीद हुआ है मगर पोता को भेज रहे हैं 2ठो पोता है उसको देश के लिए भेजेंगे. 인도 국민들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초상화를 태우는 등 반중 시위를 벌입니다. 지난 15일 밤 인도 북부 라다크의 갈완 계곡에서 중국군과 인도군이 충돌했습니다. 1962년까지 전쟁을 치렀지만 국경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곳입니다. 현재 3,488km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을 사실상 국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양국군은 지난달 초 난투극을 벌린 뒤 병력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중국은 분쟁지 인근에 5,000에서 7,000명의 병력과 장갑차 포병 부대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이에 인도는 3개 보병사단 이상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인도는 중국이 인도의 시료 지배 지역을 무단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갈완 계곡 인근에 건설된 인도 측 전략 도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사령관 회담 뒤 군 병력을 일정 부분 뒤로 물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철수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인도군은 자국군 20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군은 사상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는 중국군이 침범하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भारत शांति चाहता है, लेकिन भारत उकसाने पर हर हाल में यथोचित हर हाल में यथोचित जवाब देने में सक्षम है. 중국 측은 일단 평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中印双方都表示致力于通过对话解决分歧，维护边境地区的和平与安宁。 하지만 앞선 브리핑에서 인도가 합의를 위반하고 실질 통제선을 넘는 불법 행동을 범했다면서 갈완 계곡 지역은 원래 중국에 속한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의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약물 소식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반가운 소식이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영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쓸 거라고 하고요. 세계보건기구도 긍정적으로 본 거네요. 예, 현지 시간 17일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브러여스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덱사메타손은 중증 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덱사메타손은 염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스테로이드제인데 최근 영국 옥스포드대 연구팀이 주도한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크게 낮추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환자 8명 중에 1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영국 정부는 덱사메타손을 본격적으로 치료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은 경증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고 부작용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염증 반응을 좀 줄여줄 수도 있지만 또 면역을 같이 떨어뜨려서 다른 부작용이나 이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네. 우리 방역당국의 입장까지 들어봤고요. 존슨 영국 총리가 차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위대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난 사고였다고요? 이 영상에 보이는 은회색 제규어 차량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차입니다. 의사당에서 총리 관저로 돌아가는 길인데 갑자기 경찰관들이 도로로 몰려나갑니다. 터키의 쿠르드 반군 탄압에 대한 시위를 벌이고 있던 한 남성이 총리 차를 향해 뛰어들었던 건데 이 때문에 경호 오토바이와 총리 차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뒤따르던 경호 차량이 멈추지 못했고 총리 차를 들이받아 총리 차 뒤는 이렇게 움푹 들어간 자국이 생겼습니다. 총리실은 다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간을 막으려 하고 있는 존 볼턴 백악관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책 그것이 일어난 방의 내용이 보도됐다는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즈가 현지 시간 17일 책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중에는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북미 정상회담 당시 이야기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담을 하는 중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볼턴 전 보좌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쟁이라고 적은 쪽지를 건넸다는 겁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은 8시 이후 연결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의 예산을 지원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등록금 환불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청북도가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의 동상을 철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의 경우 동상 건립을 중단 또는 철회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동상 철거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홍사덕 전 국회 부의장이 어젯밤 7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81년 민주한국당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6선 의원을 지냈고 16대 국회에서 국회 부의장을 맡았습니다. 최근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더 지급될 수도 있냐는 것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답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에 나와서 말한 내용인데요. 유사 재원이 있다면 더 어려운 계층에 선택적,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에 쌍용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산업은행이 밝혔는데요. 대주주 마힌드라에서 쌍용차 경영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을 최근 보이면서 정부가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중에 나온 입장입니다. 산업은행은 책임 주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회사의 지속 가능성이 확인이 된다면 쌍용차 지원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입국 규제를 하고 있는 일본에 지난달 방문을 한 외국인이 월간 기준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1,700명이었습니다. 한국인은 20명이었습니다. 1년 전 5월에 일본에 간 한국인은 6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 채용하도록 한 현대기아차 단체 협약이 적법한지에 대한 대법원 공개 변론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단체 협약 규정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는 구직자의 기회를 빼앗은 고용세습이라는 주장과 적법한 보상이라는 의견이 충돌했는데 이르면 2-3개월 안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 누락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양자인 황선희 목사 부부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지난 16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는데 길 할머니가 매달 받은 정부 보조금과 숨진 마포쉼터 소장과의 관계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아들 앞에서 아빠 앞에서 아들을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고 고유정은 최후 진술에서 의붓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시작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입니다. 분데스리가 같은 다른 유럽 리그처럼 관중 없는 경기였습니다. 관심이 가장 가는 경기일 수밖에 없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은 토요일 새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경기를 치릅니다. 전국 소프트볼 대회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강원도 횡성에서입니다. 연기가 됐다가 역시 관중 없는 경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17개 팀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를 합니다. 세계 자연유산인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가 만들어진 시기가 약 9,000년 전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서 4년에 걸쳐서 연구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 조사에서는 30만 년 전으로 나왔었고 두 번째 조사에서 약 8,000년 전으로 나와서 두 연대 결과 사이가 컸었는데 이번 결과로 생성기 논란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공적 마스크를 한 사람당 10장씩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미 3장을 사셨다면 주말까지 7장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한 번에 살 수도 있지만 나눠서 살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는 건 똑같습니다. 수험생들이 오늘 수능 모의평가를 봅니다. 고3 학생의 졸업생까지 참여하는 올해 첫 전국 단위 시험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보고요. 점심시간은 20분 늘렸습니다. 자가격리된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시험도 시범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심리가 오늘 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대해서로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전남 남해안에는 최대 100mm, 제주도에도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은 10에서 40mm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오후 늦게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지방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대전 20도로 수도권과 충청도는 어제와 비슷합니다. 강릉 24도로 강원도는 어제보다 조금 높고 광주 18도로 전라도는 어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대구 20도로 경상북도는 어제보다 조금 높지만 경상남도는 부산 1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4도, 광주 22도, 대구 2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검찰이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상상인그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친인척이 운영한 펀드 관련 회사에 불법 대출을 해준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상상인그룹의 불법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준원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친인척이 운용한 펀드와 관련된 회사에 특혜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2018년 2차 전지업체 WFM에 전환 사채를 담보로 100억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이 회사는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가 대표를 지낸 사모펀드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인수한 회사입니다. 상상인그룹은 당시 골든브릿지 증권 인수에 나섰는데 대출을 대가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된 편의 제공을 기대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해 코링크에 20억 원을 대출해줬다가 회수했고 계열사를 통해 WFM에 주식을 담보로 20억 원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유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부산 수영 강변대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5살 A씨 등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오전 경남 창원시의 명품 시계 수리점에서 3,9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2개를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손님으로 가장해서 구매 의사를 밝히고 양 손목에 시계를 찬 뒤에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달아났습니다.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는 이 남성을 어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어제 오전 9시쯤 옛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32살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옛 여자친구와 어머니도 머리와 어깨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고 가해 남성은 범행 뒤 자해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소식이 이번에는 포항에서 들려왔습니다. 학대당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에서 학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아이를 괴롭힌다면서 10살짜리 어린이를 수개월 동안 독방에서 혼자 갇혀 지내게 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의 3층짜리 주택입니다. 공동생활 가정 형태로 운영되는 아동보호 시설입니다. 방치당했거나 직접상의 부모가 아이를 못 키우겠다고 하거나 학대를 당했거나 한 아이도 없는 시설이라고요. 이곳엔 아동 6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살 A군은 지난 4월까지 수개월간 혼자 3층 방에서 지냈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괴롭힌다며 시설 관계자가 A군을 떼어둔 겁니다. 바깥에서 문을 잠궈놓고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빼고는 계속 혼자 독방에서 잠을 자고 24시간 사실 감금 상태였던 거죠. 지난 4월 새로 온 보호시설 관리자가 이런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 포항시는 A군을 다른 시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아동 5명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역 인권단체는 나머지 아동들이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이불이나 기저귀 손도 뜯어먹는 이식증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포항시는 당시엔 나머지 아동들에게 학대 정황이 없었고 아이들도 남기를 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시설 전현직 담당자 등 5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포항시는 그제 시설 운영을 중지시키고 남은 아동 5명도 다른 보호시설에 보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부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청와대가 무례하고 몰상식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 외교안보 원로들 가운데 한 참석자는 대통령이 김 부부장의 담화에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았다며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실망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의 연일 잇따른 비판 담화 이에 대해서 청와대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는 뭐 더 이상 그 북한한테 선의를 베풀어야 정책 방향을 바꿀 것 같은 생각도 별로 안 들고 네. 거기다가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건설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저렇게 무참히 파괴시키는 그런 일종의 참 만행이죠, 만행. 그 자기 영토내에 있다라고 해서 한국과 협력을 상징하는 그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상징인 건물을 이렇게 무참히 파괴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 6.15 선언 그 기념일을 맞아서 소통을 통해서 네. 서로 미래지향적으로 잘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잘 같이 공존하자 이런 메시지를 했는데, 그걸 아주 아주 나쁜 말로 네. 이제 입에 담기도 아주 싫은 그런 그 상스러운 말로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께서도 아마 상당히 상처를 입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를 그렇게 폄훼하고 완전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마구잡이로 행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가 국민과 주권을 지키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그 관용만 베풀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북한을 험담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네. 더 이상 그렇게 과도한 그 요구나 비난, 또 도발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하는 건 전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의 특사 파견 제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서 심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실망감을 더 많이 나타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뭐 특사 카드도 사실상 좌절된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북한과 뭐 소통을 한다거나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라고 하는 게 자기네들이 어떤 행동을 해서 한국의 정책이 바로 바꿀 것을 기대하고 하는 행동이 아닌 것 같아요. 아하. 그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근본적으로 큰 그림으로 2년 동안 남북 간의 화해협력, 공동협력 기조로 갔는데 얻은 게 없다. 네. 그리고 지금 중단기적으로는 바뀔 상황이 아니다라고 딱 판단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혹시 가능성은 조금 남아있다라고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좀 비난을 좀 덜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김정은의 판단은 그 백두혈통의 그 통치라고 하는 게 지금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젊은 지도자가 나서 혈기왕성하게 잘하는 것 같더니 결국은 성과가 없구나. 그러니까 비난의 화살이 북한 주민의 비난의 화살이 자기들한테 향한다는 걸 직감하고
아마 가족회의 같은 걸 통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여정이 너가 나서서 너가 지금까지 남북관계의 가교 역할을 해서 사실은 남한을 우리가 지금 때리는데 너가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네. 너가 나서서 너 죄도 씻고 그리고 선봉장이 돼서 다시 한번 그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로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 100대 혈통의 정권을 이어나가자. 이런 큰 그림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그 약간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해서 그들이 역시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다시 대화합시다. 이렇게 나올 것 같지가 않거든요. 어느 수위까지는 긴장이 고조돼서 마치 박근혜 정부 때 목함지뢰 사건으로 한미 공조를 튼튼히 하고 그리고 여차하면 우리가 국지전이라도 감수하겠다는 태도로 임전무태의 자세로 딱 나가니까 꼬리를 내리고 다시 회담하자. 김양건이 나와서 회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일정 수준까지는 긴장이 고조되는 거를 막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호락호락한 호인으로서의 입장만 계속 하다가는 계속 그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권과 국민의 생명과 영토 이 부분에 대해서 훼손이 올 때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이런 기조화에서 그러나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 이 정도로 해야지 계속 호의만 베풀다가는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우리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의 역할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여정 뒤편에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용히 있잖아요. 네. 이렇게 조용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는 좀 남아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희망 섞인 기대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최악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상은 김여정의 담화에서도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지금 2인자 행세를 하고 있는데 상부의 지시라는 건 김정은의 지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나타나서 김정은의 입으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변해서 남북 간의 대화가 벌어지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까지도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뢰가 깨진 거는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조심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정부가 김정은을 직접 비난하는 거는 일단은 좀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김정은도 쉽게 나설 수는 없는 게 큰 물줄기를 바꿨는데 그 한 체제의 최고 지도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럼 대화합시다 이렇게 하기는 어느 정도의 긴장이 고조된다든지 아니면 상황 변화가 있다는 거를 김정은이 체면을 세우고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저희가 앞서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해서 전해드렸는데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는 말이죠.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이런 강경론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미국은 자기네들은 직접적인 군사 공격 대상이 아니니까 이를테면 거의 네오콘 같은 수준의 발언인데요. 그거는 네오콘의 조언으로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 전쟁했다가 결국은 엄청난 전쟁 비용을 치르고 매일 2명 정도의 미군 병사 사망하고 그리고 부시 행정부 말기에 미국 뉴욕발 세계 경제 위기로 직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바마 야당인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무책임한 얘기 같고요. 지금 가뜩이나 인류 전체가 코로나로 지금 위기에 겪고 있는데 그러다가 진짜로 정면 대결이 되면 남북한의 한민족만 서로 죽는 겁니다. 물론 미군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미군은 남의 나라에 와 있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최대한의 현명함을 발휘해서 어느 정도의 강경한 원칙을 해서 북한이 도발을 해서 만약 국지전 도발을 하면 단호히 맞서서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그 빈틈없는 안보 태세는 갖춰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자극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를테면 지금 뭐 북한도 대남전단 살포한다는데 우리도 대남전단 살포하는 거 내버려 두자. 이런 생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북한이 대남전단을 대규모로 살포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우리도 뭐 막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먼저 전단 살포를 하는 걸 용납하거나 그래서는 그거는 현명하지 않다. 명분도 쌓고 실력도 쌓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다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는데 이번 조치가 현재 상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는 뭐 매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때가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도 별로 기대를 안 했을 테고 단지 추가 제재를 하거나 뭐 이런 특별한 요번에 그 북한의 이런 일련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 별 반응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일단 미국은 상례적인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보지 특별히 이번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뭐가 될까요? 일단은 그 총참모부에서 군대를 다시 배치하고 네. 그다음에 GP를 다시 설치하고 훈련을 다시 하고 서해 해상 훈련 같은 거 다시 하고 이런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허락을 받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오늘 당장 도발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그러나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이거는 이제 김정은이 주재하는 건데 당연히 뭐 허락을 하겠죠. 그러면 군대를 재배치하고 GP를 재건설하고 중무기를 다시 배치하고 군사훈련을 하면서 제일 우려되는 게 서해상에서 NLL을 침범해서 우리가 그걸 막다가 그 서해 교전 같은 게 다시 벌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아니면 비겁하게 박근혜 정부 때처럼 목감지뢰 사건 같은 그런 걸 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지금 미국은 먼 산에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으니까 네.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 함교를 넓혀서 미사일을 3발 발사할 수 있는 새로운 잠수함을 공개한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은 할 수 있고 단거리 미사일 발사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당장 이 한반도 판을 깨는 그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거는 후순위에 지금 미뤄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기만을 기다렸던 입주 기업들은 요즘 참담한 심정이라고 합니다. 이들 입주 기업이 어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성화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북 정부의 약속을 믿고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은 애가 탑니다. 10여 년 동안 같이 우리가 생산활동을 했는데 상징적인 그런 장소가 무너진다고 하니까는 정말 억장에 무너지는. 하지만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았습니다. 상징적인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이지 개별 공장은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고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됐지만 개성공단에 남겨놓고 온 시설들은 괜찮을 거란 기대입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은 123곳. 이들이 북한에 남겨둔 자산은 약 9천억 원 규모입니다. 4년 동안 입은 피해는 두고 온 자산뿐만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제로가 돼버렸어요, 저희 회사는. 그래서 지금 4년째 그 휴업 상태로 있고 그냥 사업자 등록만 살아있는 거죠, 지금. 도합해서 약 한 200억 정도는 손해다. 입주 기업들은 각종 투자 손실까지 1조 5천억 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보험금 등 5천억 원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들은 남북 정부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사태를 해결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 등 남북 정상들이 공동 선언했던 것을 실행하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네, 목요일 아침 7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피해자가 9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이 최소 500억 원인 암호화폐 사기 사건을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도피를 한 주범은 다른 암호화폐 관련 사기에도 연루가 돼 있습니다. 먼저 하혜빈 기자입니다. 6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여름 한 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암호화폐 이더리움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참가비는 현금 7만 5천 원. 원금은 물론이고 수익성이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걸 믿고 한 거죠. 일상생활이 안 돼요. A씨는 총 3억 5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이자는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A씨 같은 피해자 430여 명은 지난해 1월 신씨를 비롯한 운영진 8명을 5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다단계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합니다. 전국 각지에 근무하는 리더를 두고 투자자를 모집한 뒤 회원 1인당 4-5개에서 많게는 80개까지의 암호화폐 계좌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이후 투자금이 늘어난 것처럼 온라인 사이트를 조작해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뒤 암호화폐를 현금화해 빼돌렸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을 관리한 리더 중에는 전직 경찰도 포함됐습니다. 주범 가운데 한 명은 해외 도피 중인데 다른 암호화폐 사기건으로 경찰에서 행방을 파악 중입니다. 피의자로 특정을 하려고 하면 훨씬 많거든요. 저희가 추산한 거는 3,000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서울에만 최소 900여 명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이 사건의 주범은 투자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거둔 수익률을 자랑하면서 피해자들이 믿게 만들었습니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어서 박준우 기자입니다. 일명 신선생으로 유튜브를 통해 암호화폐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인물입니다. 지난해 9월 이더월렛 투자설명회의 강연자였습니다. 제가 이더월렛에서 자유를 받게 되면 100억이 넘을 거예요. 자신의 암호화폐 투자 수익률을 과시하고 트레이딩에 제가 이제 랭킹 2위를 했는데 이후에 좀 지장이 많이 났어요. 주식 운용 능력이 뛰어남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운용사가 우량하다고 소개합니다. 이더리움에 기능을 해서 그래도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회사를 잘 만나서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난 거예요. 이날 강연을 듣고 투자한 상당수는 60대 이상이었습니다. 늦게 시작하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다 당하고 돈도 뺀 사람이 없어요. 50대도 별로 없어요. 다 60대, 70대, 80대. 저도 이 일을 언제까지 할지도 몰라요. 다만 제가 맡고 있으면 문제 있을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설명 이후 3일 만에 암호화폐용 개인 계좌가 모두 막혔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집값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막는 겁니다. 서울 강남과 목동 등의 투기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고 경기도 대부분과 인천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최근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서울 목동입니다. 지금은 이곳에 살지 않아도 주택을 갖고 있는 조합원이면 재건축을 할 때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2년을 살아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건 서울 강남과 목동 등의 재건축 단지에 투기 수요가 몰려섭니다. 서류 위주로 하던 재건축 안전 진단도 현장 조사 중심으로 깐깐하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재건축 단지에 부담금도 물리기로 했습니다. 규제를 받는 지역도 늘어납니다. 비규제 지역에 집중되는 투기 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파주와 김포 등 일부 지역을 뺀 경기도 대부분과 인천, 대전, 그리고 청주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이 가운데 투기과열지구는 경기가 원래 4곳에서 10곳이 더해졌고 인천 3곳이 새로 지정됐습니다. 대출을 받아 갭 투자를 하는 것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7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아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곧바로 회수됩니다. 개인이 법인으로 등록해 투기하는 것도 막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집을 가진 법인의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를 크게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걸 막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강력한 대책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일단은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를 다음 달부터 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막차 수요가 몰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옵니다. 안태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는 서울 잠실 일대입니다. 주택뿐 아니라 상가 등에도 최근 투기 자금이 몰렸습니다. 엄청났죠. 최근 2주 동안에 그동안 나와 있던 물건이 거의 다 계약됐어요. 이러자 정부는 서울 잠실과 청담, 대치, 삼성동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집을 사면 직접 입주를 해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안전진단 심사를 깐깐하게 하면서 목동에선 재건축이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현장 조사를 온다고 그러면 안전진단 자체도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런 거죠.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는 수도권에선 대출을 잰 영향으로 갭 투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달 초 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이른바 막차 수요가 몰릴 것이란 반응도 있습니다. 5성년 계약일 기준이야. 그러면 어저께 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오늘도 많이 움직일 거란 말이지.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규제만으론 부족하다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 강남 개발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 전해드린 6.17 부동산 종합대책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6.17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규제 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21번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입니다. 그동안 20차례 부동산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만 이번엔 초고강도 대책이라고 또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이렇게 많은 부동산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결국에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 이런 반증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번에 추가 대책이 나온 건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지난 20번 대책을 쭉 훑어보면 저는 한마디로 땜질식 같아요. 예를 들면 투기지역을 설정을 하면 전국을 투기지역으로 설정하지 않고 일부 지역만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종류에는 조정지구, 투기지역,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부 지역만 했다가 조금 지나면은 이제 다른 쪽으로 투기가 되면 또 다른 쪽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가 네. 돈을 쬐었다가 그다음에 규제를 강화했다가 그러니까 이 대책들이 겉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하지만 시장에 있는 분들은 사실 실소를 금하는 거죠. 계속해서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지난 3년을 놓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계속해서 풍선효과를 하면서 집값이 계속해서 올랐던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 넓혔다고 하지만 수도권 지역만 넓혔거든요. 물론 충청 지역으로도 가긴 갔지만은 다른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빠져 있단 말이죠. 이건 뭐로 해석이 되냐면 다른 쪽에 투자를 해라, 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적을 하자면 첫째, 21번 대책이 나왔지만은 이게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땜질적인 그런 이게 정책이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계속해서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어 두면서 다른 쪽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어떤 그런 점화작용을 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대책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또 얼마 안 있으면은 또 이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를 또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식으로 대책을 계속할 것 같다. 그리고 속셈은 저는 주택 가격을 잡겠다는 뜻이 본질적으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와서 들어요. 네. 그렇다면 어떤 의도일까요? 딱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사실 부동산 쪽에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지금 세수 차원에서 계속해서 올린다는 그런 어떤 목적이 하나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주택 가격이 내려가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더 이게 유리하니까 계속해서 주택 가격을 올려가면서 여러 가지 재산세나 또는 부동산 보유세나 이런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받아내겠다는 그런 어떤 속뜻이 숨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갖게 되는 거죠. 네, 땜질식 부동산 대책이고 이번에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평가신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땜질식 처방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사실 사용해왔던 표현이에요. 저는 이제 그걸 오히려 이제 두더지 잡기식 게임이다. 두더지 튀어나오면 치고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하나 첫째가 있어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만이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계속 부동산 대책 보면 땜질식 처방이라는 얘기가 전문가들이 항상 지적했던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겁니다. 지금 이번에도 보게 되면 이제 개발 호재가 일부 작용을 했잖아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들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산업 구조를 보게 되면 건설 투자라든가 이런 쪽의 의존도가 네. 특히 이제 단기적인 경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비중을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계속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건설 투자에 대한 어쨌든 간에 의존하려는 유혹이 하나가 있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도 돈들은 좀 있는데 이걸 투자할 때를 못 찾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이라는 영역이 국가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간에 이게 지금 여기가 어쨌든 간에 마지막 남아있는 어쨌든 출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개발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집값을 그렇다고 해서 안 잡을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이제 딜레마 속에서 이제 이런 구조가 지난 수십 년간 저는 이게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산시장의 그런 특성이 미국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이 2008년도에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왔었잖아요. 그 이전에 10년 이상의 그러니까 굉장히 주택시장에 호황기가 있었습니다. 호황기가 있었어요. 그럼 그 호황기 때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한 10년 후에 이런 식으로 호황이 10년 이상 지속되게 되면 언젠가 거품이 꺼진다. 이거를 대충 이제 우리가 알더라도 그럼 꺼트릴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10년이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호황 시절을 즐길 거냐, 즐기고 한번 당할 거냐, 아니면 미리 그러니까 좀 거품을 빼는 대신에 그러면 그런 개발에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이런 그 효과는 포기할 거냐, 이런 걸 택일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돈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생산적인 분야로 이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출구가 없는 상황 속에서 구조적으로 정부는 정부대로 정책적으로 그러니까는 부동산에 대한 어쨌든 간에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게 있고 개인도 개인대로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수익 투자할 때가요. 부동산에 어쨌든 유혹이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뭐냐면 이런 상황이 마냥 지속될 수는 없다. 언젠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금융위기처럼 꺼질 수가 있는데 이걸 미리 그러니까 좀 뺄 거냐, 바람을 뺄 거냐, 미리 그러니까 상당부를 빼고 그 충격을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유혹에서 좀 벗어날 거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다가 나중에 한번 호되게 한번 맞을 거냐, 이거를 저는 선택할 지금 이런 상황에 저는 이제 직면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부 대책을 보게 되면요, 항상 부동산 시장 안정적인 관리, 안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도 싫고 떨어지는 것도 싫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킬 것인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지더라도 그 후유증을 감내할 것인가,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충격을 받기를 또 원치 않는 심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계속해서 시속 게임을 하고 있고 정부도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책이 그러니까 한시적인 효과만 있다는 거 알면서 저는 이런 대책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갖고 있는 어쨌든 간에 어떤 잠재적인 폭탄 같은 것을 뒤로 자꾸만 돌리는 거죠. 그게 제발 그러니까 자기 임기 내에서는 안 터지길 바라면서 근데 이제 그 속에서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개발을 통해 개발을 하려고 하는 어떤 하나의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이런 유혹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된다는 이러한 그런 과제도 있는 것이고 이 속에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어떤 결단을 못 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이런 국면을 지속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마냥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마냥 갈 수 없는데 이걸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충격을 우리가 감내하더라도 이걸 나중에 이게 폭탄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거품을 바람을 다 뺄 것이냐. 그 뺄 의지만 있으면요. 뺄 수 있는 정책은 동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동원하기 싫은 거죠.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 시장까지 만약에 경기까지 만약에 이게 침체가 돼버리게 되면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그리고 또 일부 지역은 계속 또 개발은 또 해야 되잖아요. 목적 이런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번에 이제 강남구 지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그 국제 업무 지역들 이런 것들, 마이스 산업들 이런 것들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는 사실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필요성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그러니까 완전히 불로소득을 환수하려면은 환수할 그러니까 수단은 있다 이거예요. 이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왜 안 하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건설 투자가 침체됐을 때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어쨌든 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고 싶은 거죠. 네. 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 이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부동산 대책의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갭 투자가 됐든 뭐가 됐든 저는 아까 우리 최배 교수님도 지적을 했지만 정부가 주택 가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확한 입장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의 무주택자들이나 대부분의 일가구 주택자들은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걸 싫어해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택 가격이 오름으로 해서 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다주택자나 아니면 그 주택 임대사업자와 같이 이렇게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이 좋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정부도 다주택자들이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것도 알고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줘야 세수가 는다는 것도 알고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야 건설 회사들이 건설을 할 동기가 생기기 때문에 건설 회사들도 좋고 하니까 결국은 정부는 주택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따라서 겉으로는 20번 아니라 50번의 주택 가격의 대책을 내놓지만 사실은 정부는 주택 가격을 잡을 생각이 없다. 저는 이것이 이번에 확실히 드러났다고 보고 뭐 여러 가지 기획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지만은 이것도 결국은 그 미봉책에 저는 불과하다. 만약에 정말 주택 가격을 잡을 생각이 있다고 하면 전 잡을 방법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겉으로는 주택 가격 아까 이야기했던 안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안정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정부는 바라고 있고 그것을 틈타고 이게 싼 자금과 그다음에 거대한 자금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편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피하는 그런 방법 등을 동원해서 주택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두더지 잡기식을 계속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실질적으로 이 주택 가격을 잡을 생각은 저는 별로 없다. 저는 그런 느낌을 네, 많이 교수님 그렇다면 가장 확실하게 집값을 잡을 수 있는데도 정부가 현재 추진하지 않고 있는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세정이라고 봅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예외 범위가 너무 커요. 6억이라 했다, 9억이라 했다, 좀 12억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양도소득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궁지를 열어주니까 계속해서 집을 사면 돈을 벌 수 있겠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만 강화를 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 80% 이익을 과세하는 그런 조치만 취하게 되면 저는 주택은 확실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집값을 잡을 생각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주 강한 불신을 드러내셨는데 최 교수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문재인 정부에서만이 아니라요. 네. 역대 정부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경제 구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그러니까는 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건설 경기까지만 붕괴돼 버리게 되면은 경제 남아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수출 안 좋고 생산 안 좋고 제조업 다 안 좋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쉽게 그러니까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2016년도예요. 2015년인가요? 2015년도인가 보게 되면 건설 투자가 GDP 증가 기여율에 네. 57%를 한때 차지했었어요.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죠. 건설 투자 부분이 GDP, 한 나라의 GDP에 그러니까 한 60%를 그러니까 이거 차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도 왜 그랬겠습니까? 그때도 뭐냐면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다른 그러니까 근본적인 산업 체질 강화를 못하고 다른 성장 동력을 못 만드니까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효과 있는 건설 투자 이런 쪽에다가 이제 그러니까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점에서 제가 구조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볼 때는 근데 이 주택가가 잡아주길 바란단 말이에요. 네. 잡아주길 바라는데 그걸 잡았을 때 잡으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감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갭 투자를 지금 이제 건드린다 그러는데요. 갭 투자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 임대 사업이요. 굉장히 거기서 많은 그러니까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득을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없애주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갭 투자할 수 있는 대출 규제 정도 하는 것은 이건 그러니까 본질적인 대책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주택 가격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2월 달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초기 자기 집권 초기로 가격을 되돌려 놓겠다. 그러면 그걸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거예요. 있는데 관료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는 후유증을 그러니까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 사회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선택의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가격을 그러니까 완전히 정상화시키는 어떤 간에 시도를 할 거냐 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훗날 우리가 터질 수 있는 폭탄을 미리 제거할 거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 상태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폭탄이 안 터지면서 자꾸만 뒤로 미루는 이러한 조치들을 계속해서 연명을 할 거냐. 그런 점에서 이 부동산 문제는요, 우리나라 산업구조, 경제구조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 교수님께서도 정부 차원에서 집값을 잡을 수도 있는데 현재 잡을 형편도 안 되고 잡겠다는 강한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잡으려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양도소득세 얘기했지만은 네. 보유세 강화하면 사실 거예요. 양도세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이제 보유를 연장시킬 수 있는 어떤 단점이 있고 이 세금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보유세를 늘려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부동산을 왜 투자를 합니까요? 기대소득이 높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대소득을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은 그만큼 큰 것 같습니다. 네, 경제학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 같은 우려와 불신 속에 어제 발표된 6.17 부동산 종합대책 어떻게 추진되고 또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맞짱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편 결제 서비스 토스를 쓰는 사람들이 결제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 사용자가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변지우 씨는 지난 3월 휴대전화 알림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에서 6만 3천 원씩 7번, 총 44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속해서 7번이나 동일하게 뭔가 결제됐다는 그 특유의 카카오뱅크 의미 있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동시에 떠서 놀래서 이렇게 봤더니 저도 모르는 금액이 결제된 곳은 해외 구글 사이트였습니다. 피해자는 카카오뱅크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처음에는 거부당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정상 결제다, 어쩔 수 없다라고만 말씀을, 특별하게 책임에 자기는 없다,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하지만 해외에서 같은 금액이 7차례 결제되는 동안 카카오뱅크가 확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여러 번 항의하자 환불해줬습니다. 통상 해외에서 짧은 시간에 카드가 여러 번 결제되면 금융회사들은 도난이나 해킹이 아닌지 고객에게 확인 전화를 합니다. 동일 금액이 아주 비슷한 시간에 결제가 됐는데 그거 없이 그냥 바로 7건을 결제 처리를 해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기존 금융권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카카오뱅크 측은 해외에서 피해자 정보가 도용돼 부정결제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카드를 쓰거나 해외 직접 구매로 물건을 살 때 정보가 샜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용카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 부정 승인이 일어난 건들이 꽤 많아요. 카뱅만 그런 게 아니라 카드도 그러고 뭐 다 그런 것 다 많거든요. 그런 건의 연장선상이어서. 하지만 피해자는 해외에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해외 직구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결제 사고를 막으려면 금융당국이 나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카드 역시 간편 결제 수단인데 부정 결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보안이 뚫렸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라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버린 북한의 행동이 미국에는 또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지 주목된 부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한미 간의 균열을 만들려는 의도라는 목소리가 미국에서도 나왔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인 미국 방문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드 기자, 워싱턴 인근 공항에 도착을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네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1월 방미 이후 5달 만입니다. 갑작스러운 방미 목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지금은 말할 수 없다라며 입을 굳게 닫았는데 최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돼 정부가 대미 특사를 보내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져 이 본부장이 이 역할을 맡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비공개로 비건 국무부 부장관,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노숙자의 삶을 바꿔서 그 사연이 영화로도 만들어진 고양이가 있었는데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하네요. 영화 내 어깨 위의 고양이 밥의 주인공 고양이 밥이 1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밥은 2007년 영국 런던의 노숙자 제임스 보웬과 만났습니다. 보웬은 당시 약물 중독자로 버스킹을 하면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는데 다친 길고양이 밥을 만나 치료를 해준 이후 이 둘은 같이 생활하게 됐습니다. 밥은 보웬이 버스킹을 할 때나 노숙자들의 재활을 위한 잡지 빅 이슈를 팔 때나 늘 옆을 지켰습니다. 보웬은 약물 중독에서 벗어났고 이들의 이야기는 처음엔 책으로 2016년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밥은 영화에 직접 출연해 연기 실력을 뽐내기도 했는데요. 밥의 사망을 알리며 보웬은 내 삶에서 빛이 꺼진 것 같은 느낌이다. 그와 같은 고양이는 이제껏 없었고 앞으로도 다신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전남 남해안에 최대 100mm, 제주도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은 10에서 40mm,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4도, 광주 22도, 대구 2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청와대가 무례하고 몰상식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도 어제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원로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실망감을 드러냈고 우리 국민이 받을 충격에 대한 우려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정세현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문 대통령이 특사 파견 제의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심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에서 다시 시작된 지역 감염으로 확진자가 15명으로 늘면서 수도권 밖으로도 확산이 되는 건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또 나왔는데 경기도 의왕에 있는 롯데제과 물류센터 직원으로 접촉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상인 그룹의 불법 대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준원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그룹 계열사인 상상인 저축은행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친인척이 운용한 펀드와 관련된 회사에 특혜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진행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리가 오늘 진행됩니다. 1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 한 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